이리온다 이리온. 하여튼 하루하루가 정말 점점점 어떤 그 늪에 빠지는 느낌? 계속 주위에서 이제 주말에 뉴스 보다 보면은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포란 게 뭔지 정말 제가 느껴보고 가장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에는 진짜 망하기라도 하고 뭐 이게 있어서 공포가 네. 실체가 있었는데 앞으로 망할 것이다로 갖고 이 공포가 오니까 네. 상당히 두렵고 위에서도 어떤 저도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가 놓쳤던 처음이야. 것 같아요. 네. 곧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줄 아냐 하면 이제 할 말 없는 상황. 그렇죠. 참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나와도 망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료들 나왔는데 오늘 다시 좀 매크로 얘기 좀 하려고 저희 자료 나왔던 사람들 데리고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조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예, 전략팀장 신종우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데크로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들 좀 많이 또 주말에도 올려주셨는데 그 건설 디벨로퍼 있잖아요. 그게 좀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좀 장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한 분이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시절에는 전체 시장 예측보다는 차라리 그냥 개별 회사 연구하고 리서치 해주는 게 오히려 뭐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차피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디벨로퍼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공부돼서 좀 고마웠다는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염동찬 연구원의 주보도 같이 얘기하는 거에서 일정 먼저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정말 좀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지 먼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쓸 때는 날짜가 확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증시 안정화 펀드 규모랑 시행 시기를 발표하겠다라는 게 이번 주 중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24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발표할 거라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규모는 한 10조 원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시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좀 이번 달 안에는 할 것 같은데 일단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 의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증시 안정화 대책으로 나오는 게 지금 약간 좀 강한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왔었던 게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하고 있는 게 그 상한가 폭 축소, 그 다음에 거래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증시 안정화 펀드 10조 원 규모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관련된 내용이 내일 24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G20 특별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있을 거다라고 예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사우디에서 이번 주에 그 긴급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긴급 정상회담이 있으면은 이번에는 뭐 직접 모이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로 얘기를 할 거고 그냥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글로벌 정책공조, G20 정책공조로 인해서 뭐 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금토일이잖아요. 늦어도 목요일 정도에는 나오고 한국에서는 금요일날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슈퍼 주총 주간입니다. 이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서 한 1,500개 정도가 이번 주에 그 주주총회를 해요. 특히 좀 금요일날 많이 몰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요일날 좀 중요한 게 한진칼이 이제 그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가장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뭐 액션을 취할 거냐, 뭐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한국 그 국내에 뭐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뭐 여기에 좀 변화가 있을 만한 그 빅 이벤트가 있는 날짜가 될까 이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중에 그것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하고 나이키 예. 그런 애들 실적과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근데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 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나 기업 수정은 거의 뭐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이제 하여튼 우리 염동찬 연구원 자료부터 갖고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이제 하여튼 달러가 오늘도 슈퍼 강세네.
그래도 달러 많이 약세로 조금 도울 거 얼마였지? 있어요. 거의 한 103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하고 아까 나 오늘, 103 봤었는데. 어제하고 장중 오늘하고 흐름이 해가지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 이틀 연속 음봉 나오면서. 그래도 여전히 높은 레벨인 건 맞죠. 아 레벨은 높죠. 근데 네. 근데 그런 지표들은 레벨 안 높은 지표 없으니까 지금. 네. 데이터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염두재 연구한테 기업 실적 추정치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도 지금 급격히 낮추고 있는 중인데 네. 어때요? 150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한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역성장까지 가는 거 아니야? 역성장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죠. 이미 1500 미치면 역성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500이면 계산을 그냥 저기 대충 해봤는데 저희가 잘 보는 제가 총자산 회전율 있잖아요. 그게 18%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 6, 7%니까 그냥 뭐 자본이 100으로 놔두면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죠. 매출이 없다 뭐 이거 논리 아니야?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 게 매출이 40 나오던 아니, 게 그러니까 20보다 안 나온다라는 걸 내가 반영하고 요새 있는 죽겠는 게 거죠. 뭐냐면 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막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막 이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 코로나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지는 것 같아 컨선들이. 아니 근데 매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은 그럼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입고 아니, 그런 아무것도 안 것들은 하고 매출이 그런- 있는데 예. 기업별로 보면 이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매출이 없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위기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놓쳤던 게 금융사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저희 이콘하고도 얘기하는 게 뭐 이를테면 IT 버블 같은 것도 사실 실물 위기는 맞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 위기인 금융 것도 위기, 맞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금융이냐 금융 사회 위기가 아니라 아. 금융 업종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는 온 거죠. 그래서 실물 위기가 벌써 온 건 반영이 맞는데 된 그게 거죠. 마이너스 20%가 될지 아까 제가 매출이 마이너스 50%를 얘기한 거는 이게 정말 마이너스 50%가 나올지 마이너스 70%가 나올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30이나 20에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프로브 데클러가 지적했잖아요. 기업별로 우리가 이제 탐방을 보내고 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업도 거의 아노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무엇보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게 이거 같아요. 그냥 불신이라는 어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금융위기 때 반등의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얼마를 상각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발표가 포인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사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손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현실적인 손실이 얼마다를 알아야지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손실이 얼마가 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뉴스 플로에서 셧다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네. 소비는 이제 거의 크레바스가 확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크레바스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 크레바스의 빙하에 높이가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예, 크레바스가 이게 얼마나 깊을지 이게 공포가 네, 점점 넓을지 몽글몽글 모르니까. 커지는 거라 가지고 이게 점점 조금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들 점점 안 좋게 생각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증폭되니까 이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그렇죠. 계속 나오는 얘기를 거죠. 듣다 보면 그렇죠. 그게 꼭 근데 저희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 200만에서 300만까지 300만 늘어난다고도 까지 얘기 하고 나와요. 미국이 우리랑 다른 게 미국은 200만이요? 미국은 예서 고용 해고가 좀 자유로운 편이어서 네, 맞아요. 안 좋아지면 그냥 쫙 줄이는데 그러니까 뭐 해고보다는 그치. 당장 이번 주까지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거. 근데 이제 좀 길어지면 이제 해고자 파이어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난주에 28만이었는데 300만이 나.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이제 반영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150만 명 나오면은 서프라이즈라니까. 아니 뭐 100만 명 정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제 뭐 1, 2분기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였나요? 오늘 보니까 미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 그리고 2022년에는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돌아서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추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바닥을 잡고 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공포가
엄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베어 번도 경험하지 못한 봉포라는 숫자로 나왔을 때 2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아, 빅스 보니까 정말 경험하지 못한 봉포인데 아침에도 제가 빅스가 좀 꺾였냐 지금? 예, 좀 네, 꺾였어요. 금요일 날 좀 지금- 아니 저는 금요일 날 좀 의미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니, 먼저 얘기할게요.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밀렸는데 빅스도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간 안정되는 것 같아서 약간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되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었는데 빅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은 빅스가 이틀 연속 내린 거니까 약간 이거는 뭔가 그 리드미컬한 게 좀 깨진 것 같아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나마 그런 이슈가 거는 아닐까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빅스라는 게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역대급 위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를 갖다 댈 때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뭐 금융위기 때 레벨만큼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여지없이 이거를 깨버리더라고. 모든 지표, 밸류에이션, 가격, 하다못해 빅스도 90년 뒤에 이거 일간 데이터인데 82.69까지 갔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사실은 이게 깨질까라는 뭐 이 정도까지일까라는 사실은 그런 정도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가 80.86이 이게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나가 보면 뭐 약간 미국의 투자 구루들의 글도 저는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읽어보면 이럴 때가 뭐 여기 적어놨지만 거리에 선혈이 낭자할 때가 이럴 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까 센터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망한 게 아니라 망할 것이다에 대한 베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최광현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AIG든 뭐 GM이든 뭐 크라이슬러든 파산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물론 그게 100이 될지 200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를 지원해주면 MBS를 지원해주면 이런 거에 대한 뭐 최악의 위기의 어떤 그 방지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쉽사리 가격이 싸졌다라고 해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잣대를 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같이 연결해서 차트를 넣어놓은 게 지난 1929년 그 대공황 때부터 지금까지 베어마켓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에 낙폭하고 그 베어마켓 기간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30%가 빠졌기 때문에 미국도 S&P 기준으로 사실 제일 많이 빠진 거죠. 빠르게. 왜냐하면 1929년에 대공황 때도 이게 90%까지 빠지긴 했지만 이만큼 빠르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 초조감이 지금은 시장에 내려와 있고 베어마켓이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인정하고 패닉이 와서 그리고 나서 어떤 아까 최근에 연구한 것처럼 이런 사태들 때문에 우려가 현실화되는 걸 봐야 돼요.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샥이 오고 일부 이제 좀 약간 한계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들이 와야 실질적으로 그때는 오히려 패닉보다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을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전에 금융위기 때는 시티라든지 은행권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부터는 조금 개선된다라는 기대심이 그때가 진바닥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렴풋이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케이스는 2분기까지 미국이 샥이 오고 3분기나 내지는 2020년에서 2021년을 봤을 때는 괜찮아진다는 모습 보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가가 빅스도 역대급을 올라가 있고 주가도 30% 부러졌지만 아직 패닉이라는 단계라고 보면 안정화라든지 기대감이 생기는 기간까지의 싸움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아니면 아까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매출이 빠지는 거를 상정한 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진입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게 그런 실물 충격이 왔을 때 한번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때까지 남아 있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일단 근데 단기적으로는 진짜 좀 낙폭이 커서 뭔가 좀 계기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국 상원에서 재정 지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합의를 근데 좀 무리하게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진행이 억지로 시켜서 냈단 말이 많아. 예, 언론 보도에서 이런 게 나오면 지금 사안이 이렇게 시급한데 민주당은 뭐 하냐 이런 식의 여론도 플레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화당이 억지로 한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 안에 통과될 그러니까 아주 베이스 시나리오는 물론 아주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4월 초나 아니면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가 나왔을 때의 이 공포는 급박하게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렘데시비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뉴스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4월 초 막. 근데 기본적인 과정은 미국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경제지표가 부러진다는 자체가 격리가 돼서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를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대가 4월 초 중순까지는 어쨌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거랑 그 상황에서 버티는 전략을 할 수 있게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10에서 20%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를 푼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0조 달러니까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를 푼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그 총수요에서 그 꺾여 나가는 건 다 방어한다고 저는 봐져요. 거기다가 오늘 저녁에 또 연준에서 CP 말고 좀 더 자세히는 이제 최원희 연구원이 얘기했지만 회사채까지 얘기를 나오면 버티는 한 달이나 두 달 이상의 버티는 기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면 4월, 5월에 경제지표 나오는 것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5, 6월 지나면서 2분기 후반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화에서 기대감을 넘어가는 단계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2009년 경험을 굳이 뭐 비슷하진 않지만 넣으면 그 2009년 4월에 런던에서 G20이 열리고서 개선되는데 이번엔 뭐든지 다 빠르다는 게 어떻게든 사우디 같은 다음 주에 G20 이번 주에 G20 이번 주요. 이번 네. 주. 화상회의지만 어쨌든 있다면 네. 뭔가 그쪽에서도 기대할 만한 게 있지 않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조금은 그래도 기대는 하죠. 근데 이제 원래 나올 게 없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긍정적인 건 맞아요. 긍정적인 건 맞는데 그게 언제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에 긍정적인 거지 이 얘네들이 반등을 만들어주기에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사실 재정 정책이나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시장, 금융시장을 쪼이고 있던 걸 좀 풀고 그 문제가 되는 근거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G20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거 진짜 초대형으로 긍정적인 거 나올 수 있는 거 예상해 본다면 그거 있습니다. 바젤3 협약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는 합의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BIS 비율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BIS 비율 간단하게 안 되지 않아요? G10 할비로 되나요? 뭐 BIS 비율을 이거를 어떻게 네.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13 일시적으로 아니면 이거 뭐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뭐 6개월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6개월 정도만 그런 어떻게 거죠. 해본다. 그 그럼 하나의 정도는 그럼 그러니까 하나- 정부 재량으로 그게 내가 가능한 이게 거예요. 답답한 게 G20 국가면 될 것 같은데. G20면 돼. 왜냐하면 돈이 많단 말이야 은행에 지금. 예. 은행에 돈이 저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놓쳤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난 문제가 없다 말인데 은행에 돈이 많아도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게 뭐냐면은 낮춰주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대강- 지금 그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비율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뭐 분모에는 항상 음. 자기 자본분의 위쪽에 보시면은 분자가 안전 자산으로 보통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전 자산이라는 게 얘네들이 투자 등급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BBB를까지가 투자 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BBB까지 투자를 딱 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BIS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서 우리는 항상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버려가지고 수요가 줄어든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유가 때문에 하이힐드 아니면 에너지 기업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사놨던 BBB 채권들이 BB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은 우리도 왜 보통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나 컴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너네 위험한 거 있으니까 이거 팔아야 돼라고서는 계속 해가지고 압박이 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BBB를 갖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돌려봤더니 이거 BB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거 팔아. 이렇게 되면은 BIS 비율이 훅 떨어져 버려요. BIS 비율이 훅 떨어지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얘네들이 돈이 아무리 자기 자본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못 사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왜 지난번에 연준에서 우리 QE 할 수도 있고 뭐 채권도 사줄 수 있고 그거는
연준의 민간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지급준비금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살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그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얼마의 재정 정책을 해준다라기보다는 연준에서 회사채를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연준이나 정부에서 BBB 등급 회사채에 대해서 신용 보증을 걸어줄 수 있는 어떠한 법안이 나온다면 그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되고 그냥 은행 비하입을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G20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낮춰주면 아니면은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도드 프랑크 법안도 걸려 있어요. 미국 은행은.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올해 1월에 LCR 비율을 낮췄잖아요. 도드 프랑크 법안 안에서 볼커르를 완화시킨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정부에서 통과시켜 버린 다음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통과시키고 그거를 연준에서 승인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지출보다 이게 더 빠르게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LCR 비율 완화가 지금 LCI라는 거는 저기 유동성 유동 레버리지인가? 여기 적어놨을걸요? 레버리지 비율인데 유동 레버리지 비율인데 15페이지에 넣어놨잖아요. 15페이지 봐주시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카테고리 3하고 4는 올해 열어준 거예요. 이 맨 밑에 표에서 맨 밑에 보시면 85% 좀 열어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올해 열어준 건데 카테고리 1하고 2가 진짜로 대형 은행들이에요. 은행들. 얘네들 우리가 이름 아는 은행들. 그러면은 이 은행들을 열어버리면 되는 거죠. LCR 비율을 85%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열어주면은 생각보다 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거는 요번에 문제 생겨서 나온 논문들이 아니라 2015년, 14년, 16년에 뭉쳐가지고 나왔었는데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LCR 비율 규제, 그다음에 볼커를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바젤 협약까지 붙어버리니까는 금융시장에서 써야 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 버리고 금융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논문을 돌려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논문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거는 유동성 발작이 지금 간혹 나왔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이런 뭔가 이게 문제 우리도 있잖아. 지금 보니까 증권사부터 해가지고 다들 유동성 발작이 나와버리잖아. 지금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거놓은 이 안에서 움직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법안이나 아니면 규제들은 이걸 뚫고 나가는 순간에 그 변동성이 이만큼 올라가게 돼버려요. 저희가 왜 아까 빅스도 말씀드렸잖아요. 빅스나 회사채가 모자란 거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이 라인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라인을 넘어가는 순간에 얘네들은 다 팔아버리거든요. 이거를 다시 내쳐야 돼요. 거대 담론의 논쟁이 여기 들어가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죠. 1980년대 이후에 저희 금융자본주의가 이번에 붕괴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가 아닌 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돈들이 많은데 규제를 지금 해놔서 막아놨던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럴 해저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정책들이 이런 얘기 지금 더 얼마나 많는 거죠.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무 세게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 한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왜 정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밀어붙이지만은 그 계획이 틀린 거기 때문에 예측치가 틀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왜 위기가 오면 규제가 강해지고 규제가 강해진 것 때문에 안정화되긴 하지만 또다시 어떠한 계기로 실물 위기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 완화 사이클에 도래하는 이유가 여기서 좀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정부든 뭐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정리하기도 어렵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해줘도 그렇죠. 실제 할 수가 액션은 수갑을 차놓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 당할 거냐 뭐 이런 논리에 빠지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없이 그냥 금융시장이 붕괴된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데컬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론을 하고 싶은데 이제 올 것이 왔다.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논리들 있잖아 지금.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아래 밴드를 정해놨는데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였는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죽어버릴 것 같은 거거든요. 이 밴드를 좀 넓혀주면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자기들이 동시에 다시 두 개가 돌아갈 돼야 수 돼. 있게. G2N을 사실 나는 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쪽에서 어쨌든 글로벌하게 합의가 좀 돼서 그런 BIS 비율에 대해서 좀 낮춰주고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각국 별로 여러 가지 액팅 걸려 있는 것들 풀어가지고 쏠 수 있게 해주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크레딧물 못 사잖아 솔직히. 그렇죠. 지금은 뭐 조금 돈 준다고 살 수 있어? 못 솔직히 말해서 사죠. 못 사잖아 지금. 네. 어떡할 건데 지금. 그러니까 놔두면 망한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뭐 막 D그룹 망한다, H그룹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망한 다음에는 움직이겠지만 망하기 전에는 안 움직일 수 있다는. 내가 요새 제일 여기 진영 논리도 다 필요 없고 확실히 이건 알고 있어요. 팟캐 듣는 분들 특히 팟캐가 원래 약간 진보 성향 분들이 들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오늘 굉장히 열받는 뉴스를 봤던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천하일보 황당했어 사실 이 상황에서 난 그래도 그분이 되게 행정적으로 잘하시길래 야 그래도 상당히 괜찮구나 액션 행동가적 기질이 있다 했는데 아니 내 말에서 끝낼게 더 근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일 급한 거는 그렇죠. 내가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준 거는 대찬성 어때 나눠주는데 지금 수요가 없는데 그것도 돈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재정을 해가지고 어쩌면 국채 사주고 한국은행이 주채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사주면 되죠. 큐이잖아 그게. 예. ETF도 사주고. ETF 사주고. ETF 사주는 거 법안 바꾸면 되지 뭘. 법안 가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야당도 그 추경 정말 11조 다 한 번만 좀 집권하고 싶은 애가 1%라도 있으면 딴 나라 도대체 예산 얼마 쓰는지 좀 우리는 보고. 지금 미국으로랑 진짜. 따지면 한 200조 해야 돼 200조.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니 근데 뭐 이건 규모가 중요한 있으니까. 게 사실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책 결정자들 중에 지금. 그래서 문제. 금융시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미국은 의외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부분 대형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난 진짜 오늘 아침에 딴 게 아니라 민간 은행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난 당연히 이건 난 솔직히 증시 안정기 같은 효과 없다 봐요. 없죠. 10조 가지고 안 아, 되죠. 진짜 무슨 주식 사서 뭐 하게? 공매도 금지해봤자 뭐 별 영향 없어. 중요한 건 지금 자산을 살 수 있게끔 은행이 그렇죠. 한국은행이 그래야 국채 같은 거를 사줘야 재정을 풀 수 있다고. 내 말 네. 틀리냐? 지금 그 방밖에 안 남았거든. 그리고 그래야 그 돈 갖고서 일본처럼 ETF 사고 막. 그러니까 좀 저는 원래 왜 MMT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부채면은 무조건 2배로 올려도 된다라고 내가 좀 말을 주장한 올렸는데 사람이라서. 사실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난 추경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만약에 여기서 빨리빨리 돈 풀고 아마 얼마나 똑똑한 행시 붙으신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거 알 거라고 다 이거 지금. 근데 내가 어제 전화 받은 얘기 했잖아. 나도 그 아까 아침 회의 때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게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거시경제학 교과서 있잖아. 뭐 균형 재정론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황당한 얘기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아 이게 돈 풀었다 부동산 오르면 어떡하지? 부익부 빈익부 확대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단연코 말하는데 주요 기업들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고용 문제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아이 사내 유보금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아 그거는 정말 어이없어서 내가 진짜 그 하나의 부분 얘기 나오고. 주주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죠. 사내 유보금은 하여튼 주주의 또 것인데. 내가 뭐 괜찮지 프로젝트 이렇게 네. 말해도 네가 알아서 대체. 아니 근데 일단 경제에서 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는 뭐 그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계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금융위기 때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 때는 MBS 주택가격 하락 거기다가 CDO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위험하다라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MBS를 정부에서 직접 우리가 사주겠다. 금융기관 망한 거 손실 이만큼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제일 좋은 거 코로나 그 약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게 해결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건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회사채 사주고 예, 그죠? 대출해주고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신용도 중요해요. 강등 안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다가 이제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주식은 알아서 회복돼요. 줄어들잖아요. 주식 사줄 필요도 없고.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든 그치. 버티기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도 그렇고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가 아니라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얼마 만에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싹 들어가 버리면요 그 돈 다 안 써도 돼요. 심리가 안정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돈이 안정되면서 그러니까 이건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디폴트 리스크가 이거 신용 경색이 해소될 거라고. 그쵸. 그러면 주식시장에 굳이 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주식시장에 주식 사는 건 도대체 왜 증시장 정기금 나오는 거 황당했어. 난 그거 할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는 빨리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증권사들도 다 난리 난 거 아니야 지금.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당 없어 우리 회사는. 뭐 우리 회사 관련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군데들 그거 어떡할 건데 걔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내가 매 그 회의 들어가서 그거 하잖아. 지금 그러면 아니 뭐 셀다운이 되고 뭐 누가 롤오버 해줄 때가 있어야지 지금. 그거 다 증권사가 떠안아야 되거든 캐시 주고서. 그 문제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라는 게 다 그거고 잘 봐봐. 최근에 부동산 이게 내가 충격받은 게 난 페이스북을 하니까 나한테 한 명 또 시비 걸더라고 저번에 한번. 그래서 내가 차단해 버렸는데 왜냐면 그렇게 금리를 내리시라고 하신다면 부동산 부익부 빈익부 뭐 정의는 어디 가는 건가 그래 내가 정말 내가 그래도 딱 한마디 썼어. 대출금리 올라갈 겁니다. 그랬어. 무슨 얘기? 기준금리 낮추는 거랑 그랑 뭔 상관인데 정말 금융시장을 요만큼 이해한다면 그렇죠. 그 말이 왜 나오냐고. 지금 기준금리 낮춰도 주담대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아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거 기본적인 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LTV가 40%예요. 그래. 40%의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대출을 못 해요. 근데 여기서 비용이 2%에서 뭐 한 1.5%로 내려간다 쳐요. 대출 금리가. 그것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로 말하면 더 여기서 지금 심각한 건 다 디프레이션 공포가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어떤 자산 가격에 관련된 정치는 다 규제 완화해줘야 돼. 그러니까 LTV 그거 혹시 부동산 관련된 정책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해줘도 부동산 가격 안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꺾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이렇게 되면 왜냐면 돈들이 없으니까 고용 문제가 당장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레버리지라도 일으킬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고 굉장히 시급해. 매일매일 하루가 시급한데 하루도 그런 정책이 안 나와. 혹시나 오늘도 기다려보면 안 나오고 이러고 있고 그런데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예. 뭐 저는 뭐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요번 주가 그래도 중요한 주인 것 같아요. 요번 그 주가 얘기 중요한. 중에 저번에 우리가 놓친 실수한 것도 인정을 해야지. 왜냐면 사실 9월달 레퍼 금리 급등했을 때 우리가 그거요? 너무 이걸 안이하게 미국 레퍼 급등했을 때 안이하게 접근했어요. 사실 이상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레포 금리가 급등했을 때 신호는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지급 준비금 개정하고 이제 거래 RP 그 초단기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지급 준비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 초단기 시장에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확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거죠. 경기가 코로나만 없었으면 RP를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자금을 사준다 그랬었잖아요. 연준에서. 그게 이것 때문에 타주는 거였거든요. 그치. 그러면서 계속 자금을 쌓는 거였는데 이거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쪽이 만만치 않다는 거가 있었다는 그건 거지. 확실히 그러니까 만만치 이 않은 코로나가 거예요. 팍 예. 불어붙이니까 이제 팡 폭발을 해버린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 구간,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긴 구간하고 그 앞뒤의 구간 있잖아요. 문제가 더 커진 구간하고 앞쪽에 괜찮았던 구간. 거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저도 처음 경험해보던 일이다 보니까는 이게 판단이 안 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네. 이제 그때 그래서 경련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야. 단기 쪽이 좀 항상 문제. 진짜 알아서 그때 답하셔야 된다, 위험하다 얘기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코로나 딱 터지면서 뭐 RP 금리 급등을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 이제 연말에 그것만 딱 그래도 이제 했으면, RP가 이제 유동성 초단기 시장에 뭔가 잘못된 크레딧에 엉킴이 있으면 큰일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좀 시그널을 줬다라고. 시그널 준 알겠죠. 거예요. 이게 네. 시장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금리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 문제라고서는 시그널을 준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최강의 이코노미 주장은 네. 금융시장 규제 강화가 신용 경색의 원인 중에 하나다. 원인 중에 이거 하나죠. 풀어야 돼. 그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몇 게 페이지? 있을까 모르겠네.
11페이지 봐주시면요. 오히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거래 규제라는 거 아니면 시장 조성활동 분리, 뭐 자기 자본을 못 쓰게 하는 거, 그다음에 공매도 제한이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 채권이나 파생 상품에 대해 가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싼 거는 안 사게 돼요. 싼 거는 수익이 낮은 거는 안 사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위기 구간,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젤 협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비율을 맞춰놔야 되니까 위험도가 높은 애들에 대해서는 점점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위기가 올라가면은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위기 때는 재미있는 게 위기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리스크 테이커들이 달려들어요. 리스크 테이크들이 들어가가지고 나 이거 사가지고 한판 벌 수 있어라고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스크 테이커들이 거의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제약이기 때문에 위기가 올라가면 오히려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위기가 생겼을 때는 유동성이 더 필요한데 유동성이 줄어들고, 위기가 없을 때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유동성은 오히려 올라가는 반대 그림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게 12페이지인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16년에 나온 그 자료인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까만색이 많을수록 효과가 큰 거거든요. 유동성 효과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했을 때 회사채, 자산 유동화, 증권, 장외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제일 크게 생긴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레포나 미국채 같은 데는 전혀 제한 없고 상품이나 FX 뭐 아니면 해외 국채 이런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딱 보시면은 지금 문제 생긴 거 어디냐? 회사채 아니면은 자산 유동화 시킨 거. 그다음에 ABCP 이런 거. 예, 그다음에 CLO 같은 파생 상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산 유동화, 매출 유동화 뭐 이런 예. 것들이 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2015년, 16년부터 이런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였으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느꼈으면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LCR 규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LCR 규제 풀어주고 바젤 협약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바젤 협약 안에 이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걸 왜 넣냐 하면요. 이게 바젤에서 1등급 자산하고 2등급 자산을 뭘로 구분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제가 넣고 싶은 것만 잘라버렸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1등급이나 2등급에 대한 그 위험도 리스크 가중치나 아니면은 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1등급, 그러니까 자산, 안전자산이라는 여건을. 나는 내용을 사실 잘 몰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안전자산 여건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고요. 미국 전체 BIS 비율만 보도 되게 그렇죠. 하나하나 근데 이제 미국이 그다음에- 주도로 막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문단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지금 미국 최근 개정된 금융개혁법안에서 신평사의 신용 등급을 감독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들어갔을 때 신용평가사가 한 신용 등급이라는 걸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런 BBB 채권에 대한 투자 등급 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바젤에서 논의가 되다가 논의가 너무 복잡하니까는 조금 지연됐거든요. 이거 요번에 이거 그러면 신평사 신용 등급에 대해 가지고서는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 버리자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규제를 완화시키면은 100% 하던 걸 90% 그리고 엄청 막든 거를 다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전자산의 범위 아니면 안전자산에 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위험 비중 가중치를 줄 거냐, 이런 정도만 바꿔줘도 충분히 숨통이 튄다. 어렵다 근데 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죠. 이게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난 심플하게 생각했거든. 그냥 전체적으로는 BIS를 낮춰주고 예. LCR 유동성 규제를 좀 풀어주면 예. 이게 아무래도 살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법화가 그렇죠. 생기니까 미국 내에서 유동성 규제만 풀어줘도 돼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 지금 다들 형들 들고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지금 은행들도. 레버리지 규제. 은행엔 돈이 있고 기업은 돈이 없어. 맞아요. 아니 뭐라는 거지? 내가 그쪽 연구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핵심이죠. 그게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난 은행을 보면서 안 망할 것 같은데 이러더니 왜 안 주지 돈이?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길을 막아놓은 그 파이프를 열어주면 되는 건데 맞아요. 미국은 지금 열어주려고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그게 터지면서 연쇄 도산 금융권의 부시로 된 거고, 지금 나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고 있었던 건 사실은 이제 크레딧물에 대한 아니면 금융권의 레버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설사 이게 망하더라도 금융위기급으로 넘어가진 않는다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라는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죠. 이게 글로벌리 셧다운 될 줄은. 아니 멀리 필요 없이 기업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항공사가 되게 힘들어. 코로나 때 여행 안 다니까 비행기 다 공항에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매출 채권들 보면 다들 이제 완전히 쉐시 된 거지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이 지금 망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해서 미국에서는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 재벌 집단에 대한 특혜고 이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어떤 제한이니까 일단 살려놓자는 거지 내 말은 돈을. 미국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미국은 월스트리트나 금융기업은 민주당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제조업이나 근간이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회사들에 대한 지원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회사에 대한 지원은 미국 국민들이 반대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안전펀드도 사실 뭐 은행 금융연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그 안전기금 만들어서 할 바에 그냥 정부가 하라는 거지 내 말은 그거를. 예. 그러려고 세금 내고 정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정부에서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민간하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살 수 있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은. 내가 왜 목소리 높이냐면 도대체 뭘 논의하고 있는 건지 진짜 맨날 난 도대체 잘 모르겠어 이제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면. 예, 이제는 진짜 제가 위험한 논의의 거예요. 주제가 그 정도 와 있어야지 정상인데 뭐 지금 균형 재정 얘기하고 있고 막 갑자기 막 대체 오늘 아침에 완전 폭발했던 게 나는 그 뭐냐 얘기하다가 나 정말 갑자기 여기서 왜 대기업 집단에 무슨 뭐냐 그거 사내일보니가 왜 나오는 건지 알겠어. 그거 난 도대체 나는 제일 열받는 건 모르고서 그랬다면 내가 이재명 지사 그렇게 안 보는데 모르고서 모를 리가 없어.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아니야. 그래도 일 같은 거 하는 건 제일 똑부러지게 하던데 뭐. 근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더 짜증나더라고. 좀.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저는 지금은 방향성 예측 못 하신다라고 봐요. 방향성 예측 못 하시고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 우려가 생긴 거는 1시그마, 그러니까 과거 평균 수치에서 2000년 이후 평균 수치에서 1시그마를 넘어갔기 때문에 우려다라고 이제 분명히 나올 건데 요 수준에서 놀긴 놀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위기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환율이 어느 수준이냐 1330원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위험하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2시그마 평균에서 2시그마 그 다음에 실제 실효 환율에서 마이너스 1시그마 구간이에요. 그래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환율 수준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환율이 만약에 그럼 조금 더 위험하게 대처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1200원대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그 통화 수합한 거는 크게 그러면 영향 있죠. 왜냐하면 의미 있지. 예. 그거 아니었으면 그날로 큰일 나는 거야. 바로 뚫린 건가요? 그럼? 그거 궁금하시면요. 원달러 환율 그래프하고 멕시코하고 브라질 애들 달러 대비한 환율 그래프하고 그려보시면요. 멕시코하고 브라질이 막 하늘로 날아가요. 걔네들은 아직 브라질 채권 투자자분들은 금리 아무리 좋아봤자 저런 한방 때문에 그 위험한 거야 그런 데들이. 근데 이제 정말 잘한 거지 통화 수합은. 누가 그래도 뭐 정부도 잘했고 뭐 어쨌든 그걸 했던 기자분들 한국은행도 잘했고 누가 뭐 다 같이 노력해서 잘한 거니까 우리가 만약 그 마이너스 통장이 없었으면 외화가 당장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날 뚫리는 날이었고 그건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 국내적인 것들을 좀 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20페이지 가면 버네키 앨런이 좀 이렇게 회사채 매입 이 얘기를 했잖아. 네. 영향이 있겠죠. 네. 비전통적인 통화에 대해서 가장 이제 바꿔놓은 사람들, 그다음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냉키하고 옐런이라고 보여. 지금 통화 정책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든 사람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브랜스펀 이후에 예. 우리가 어떤 비전통적 정책이라는 게 연준이 맨날 인플레 타겟팅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완전 바꾼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왜 대공황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있다고 치면은 버냉키가요. 대공황 전문가죠. 대공황 전문가예요. 대공황 때 금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연준 회사채 매입 얘기합니다. 예. 우리로 하면 한국은행 회사채 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게 지금은 금융권은 돈이 있는데 실물의 캐시플로우가 당장은 아니지만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망할 수도 있으니까 금융권에서 돈이 들어가게끔 해라.
근데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규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장 연준이 회사차라도 사주면서 그 캐시 플로우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그 돈맥 경화잖아 사실은. 돈맥 그래서 경화? 그거를 좀 해달라. 요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난 이해가 가. 이게 결국은 후대에 네.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이 뭘 비판할 거 같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걸 커머셜 뱅크가 아니고 저희 리먼 같은 애들을 왜 구조해야 되냐. 아, 근데 아까 점심시간 때 저희도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덕적 해이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멀쩡하게 어떤 기업 활동을 잘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뭉개지고 어떤 실물의 고용단에 국민의 힘들어지는 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고 그거는 방만하게 굉장히 어떤 레귤레이션도 고치지 않았고 거기다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금융 어떤 뭐 도둑 주범이었는데 그거를 살리냐 이렇게 근데 가는 거기 그게 뭐냐면 때문에 그때는 얘네들 살려놓더니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시타델 같은 데 이번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요새 레이달리오 한참 유행하잖아. 브리지워터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 소위 헤지펀드들의 어떤 소위 엄청난 레버리지에 대한 후유증이 이번에 우리에게 온 거잖아. 이렇게 지금은, 말씀드린 거죠.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회사채 쪽이. 아니, 근데 회사채 쪽 사준다는 건 결국은 걔네가 그걸 담보로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걔네들 살려준 거지 뭐. 걔네가 괜찮아지는 거지만 걔네들이 괜찮아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사채 사주는 건 자금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자금 경색을 푸는 그치. 거라서. 근데 사실 금융위기 때는 저 투자은행들 살려주더니 이번에는 뭐 그런 헤지펀드들 살려주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가능한데 솔직히 지금 헤지펀드들 브리지워터나 뭐 이런 데 얘기 나와도 저는 그거는 찌라시 수준으로만 봤지 진짜 위험하다 시타델 아니더라고. 같은 데는 확실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시타델이나 그런 게 그쪽으로 아니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회사채 쪽이나 멀쩡히 있는 어떤 서비스업 미국만 하더라도 뭐 1,600, 2천만 명이 이제 서비스업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업들의 캐시플로우가 당장 엉켜갖고 망하게 생긴 기업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유동성 보강을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그건 것 진짜 같아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금융시장의 금융업종을 은행을 진짜로 돈을 넣어가지고 살려주는 거하고 얘네 회사채를 제조업이 안 망하게 살려주면은 회사 연결돼 있는 애들도 사니까 얘네들을 도와주는 거냐라고선 비판하는 거는 진짜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지. 결국 그거는. 나중에 가면은 연준이 회사채에 자산이 잔뜩 있는 게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예. 회사채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 개정이 이렇게 계속 더럽혀지는 거에 대해서 그 경제학자들은 옛날에 연준이 뭐 이런 사실 독성 자산들을 MBS도 누가 가질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하면서 이게 네. 금융이 계속 어쩌면 네. 미국은 진화하면서 이렇게 해왔고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있다는 네, 거지 내 어쩔 말은 수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그런 독성 자산 같은 것들도 사들이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방에 디플레이션 가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정책이 그러니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정확히 것처럼 얘기했어.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요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떤 글들 보다 보면 야 진짜 이게 아마추어틱한 친구들이 금융시장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내가 그냥 여기 회복에서 그냥 쉽게 설렁설렁 하는 애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왜냐하면 아까 신팀장이 말했던 그거야. 이티의 어떤 우리 기업들을 갖다가 건전화시키고 경제를 체질을 강화하여 속으로 진짜 제정신들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구나. 얘들은 왜냐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기업이 건전화될까?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질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인 것 같아. 그럼 결국 자본주의 하자 말자는 얘기밖에 안 돼. 자본주의는 내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됐어. 지금 자본주의 어느 날부터 삐끗해가지고 끝없이 금융을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금융자본주의. 이게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내가 봤을 때 중세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뒤로 후퇴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빈부격차가 무지하게 벌어져요. 그게 문제죠. IMF 때 이자가 얼마였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답답한 게 누구부터 일자리가 없어질지를 사실은 생각해봐야 되죠. 디프레이션의 가장 큰 그 케인즈 시대도 동일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경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상대적인 빈곤이 발전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긴 한데 그 상대적인 빈곤을 튜닝하기 위해 아니면 없애기 위해서 극단적인 정책을 쓰면 절대적인 빈곤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하이에크가 했던 말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자를 부자 되게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명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엄청 말씀드렸던 유명한.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아하는 그게 말이야.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난 부자가 빈곤의 차이라는 아니지만 거죠. 아, 저 자식들 돈 많은 놈들 저 젊은 자식이 왜 옆에 오픈카에 딱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막 페라리 몰고 오는데 저 자식은 뭐야 씨 나는 씨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나이 뭐 20대 초반 같은 어쩌라고. 제가 부자가 더 되게 해서 소비를 하면 내가 먹고 사니까 그렇죠. 나는 그걸 부자가 더 부자 되게 하는 게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한 사람은 더 아주 가난해진다. 이 그게 자본주의의 문제. 가장 기본 그렇죠. 논리인데 이게 교정은 완전- 해야겠지만 어. 지금 선택할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이 부분이야. 그렇죠. 어쩌면 이번에 저번 주까지 뭐 오늘도 뭐 여전히 나는 뭐 그래도 우리가 사과나무 시리즈가 이제 나갈 건데 세상이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 사면 사과나무 심겠다고 종목제를 내가 내일부터 내고 있으니 참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지만 사과나무구나. 사과나무. 근데 나는 오늘 몇 군데 그 내가 이제 결정적인 주말에 아까 우리 광영이랑 신용팀이랑 얘기했던 그 내가 통화 한 40분 하다 기절할 거야 사실은. 이거는 도대체 상황인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야. 그냥 거시경제학 책이랑 화폐금융 책 읽고서 하는 느낌.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너희 형한테 미안해. 얘네 형이 경제학 박사시니까 광영이 형. 너희 형은 많이 아시지 그래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컴퓨터로 뭐 나오는지만 관심 있지. 딴 건 관심. 내가 리스크 패러티라는 걸 설명해 주느라고 그걸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 괜히 엄청 묻혔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는 그래도 수압 체결했고요. 안전장치들이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장치들이. 그런 안전장치 마련해서 은행에 있는 돈들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한국은행에 있는 돈도 아니 정부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 집에서 놀고 계셔 여행사 차중이라 여행사 만약에 여기서 오늘부터 노래방 다 닫게 했다며 지금. 아, 그래요? 노래방, 헬스장, 뭐 그러면 헬스장 업자들한테 PC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노래방을 닫게 했어 정부가. 그럼 앉아서 망하란 얘기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은 닫는 게. 그렇게 한대요. 유럽이랑. 유럽이랑 다 돈을 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주라는 문 거지. 우리 안 닫되 줘요? 그거에 대한 돈을 준다. 아직 없잖아 아무것도. 아, 그래요? 안 줘요? 추경 예산 중에 네. 그러니까 한 달 세간 한 개월 쉬었어. 그러면 거기 얼마가 있어 임대료도. 임대료는? 임대료는 알아서 임대료는 이제 그 건물주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선의로 깎으라는 거지. 아니, 근데 저 자가격리 비용은 미국하고 유럽은 그렇게 한다고 개인 비용 부담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지나는 거.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스탑된 곳들에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끔 대출을 해주고 저금리 해주든지 아니면 직접 돈을 주든지 네.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망하게 만들고 맞아. 그것도 기업까지 당연히 더 큰 기업은 더 그렇게 해준다면 4, 5개월 뒤에 경제가 작동이 될 거고 그렇죠. 만약 지금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회복 불능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망해서 빚을 이만큼 져가지고 헬스클럽 하던 사람들이 거리를 내앉을 거고 아니 내가 틀린 말이냐 지금 그 정도로 난 절박한 상황을 재기불능이 되면 준비하는데 안 되죠. 이런 단순한 논리거든. 이건 징용 누굴 도와주게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빨리 돈이 나가서 그럼 어디 왜 돈이 없으면 우리가 뭐 재정이 정말 우리가 파탄 상황이면 내가 못한다 치겠어. 재정 할 정책은 충분히 있으면 난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뭐 공무원 30% 월급 삭 하지 말고 월급 삭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받아가시면 맞아요.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야 진짜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고서 잘하고 있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지율이 또 올랐더라고요. 아 그거는 또 여기서 하지 마. 이거 알아서 댓글창이 들어오지만 내가 오늘은 정말 열불나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베네수엘라 정책 보셨어요? 그건 비교하지 마. 베네수엘라 야 그건 우리랑 완전 달라. 어? 왜요? 저거 임대료 받는 거 필리핀. 필리핀 마두로 아. 임대료 받는 거 금지 저거 해고 금지 코로나 동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플합니다. 주시장도 다 기업들을 안 망하게 만들면요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고요. 그렇죠. 돈은 들어올 맞아요. 거예요 더. 주식시장에서 외국 기업 우리나라 증한기금 들어와가지고 주식 사줘봤자 며칠 가지도 못해요. 일주일도 못 가요. 그 돈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는 그런 식의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크레딧을 회복해 주는 게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크레딧에 관한 조치들이 달러에 대한 크레딧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저번에. 그러니까 내부의 크레딧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지금 그렇죠.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경제가 실물이고 뭐 손에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제 이론이나 모든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머릿속의 불안을 안 쫓아내면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절 열받는 건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외국 애들이 어떤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 주문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장에 도는 얘기로. 갖고 놀아 한국 시장을 제가. 그렇죠. 갖고 놀아 그냥. 내가 그러니까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파생도 되게 규제가 많아 우리나라가 지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가 지금. 예, 거의 다 공매도 금지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엉망됐어요. 엉망돼버렸어. 이게 공매도 금지라는 게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거 딱 나온 날부터 외국인들은 포지션 롱 포지션도 안 해. 지금 백어데이션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급이 진짜 이게 빼면서 많이 많이 너무 길어진다. 좋아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야 진짜 그거만 되면 될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증시에 수급을 건들 생각을 안 하면 되거든. 더 웃겼던 건 얼마 전에 그거였어. 내가 여기서 오늘 열받이가 다 했는데 아니 반대면 왜 막아? 막는다 막아줘. 예를 들어서 아유 오늘 뭐 듣든 말든 중요한 건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 아까 신중호팀장이 말했지만 인정하고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는 과정에 있다면 그게 바닥을 찾는 과정이거든. 그 과정은 들어간 것 같아요. 방법은 좀 알게 됐어. 우리가 방법은 이런 게 나오면 되는데 이 방법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전투가 벌어졌고 트럼프와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는 야당 하는 것들 보고 있으면 야당을 꼭 거기서 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여당만 욕하는 줄 아시는데 내가 보고 있다가 추경 그거 보면서 에라 진짜 네. 다 똑똑한 사람들 거기도 가 있더만. 나 아시는 분도 거기 내가 한번 전화 한번 걸어드리려고 그렇게 맞으신 것도 많으신데 왜 그러고도 앉아 진짜 진짜. 아무튼 이번 주 잘 넘겨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조금 낮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가 터졌고 왜 뭐가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는 데까지 20일 걸린 거예요. 20일 걸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이제 방법은 내가 알겠는데 정말 이거 아까 프로데 그런 얘기했지만 저번 주엔 정말 더 공포스러웠거든. 왜냐하면 달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달러. 아니 근데 뉴스 뭐 외양 보이고 많으니까 뭐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들리니까 심각성을 이렇게 저도 사실 외양 별로 보이고 못 느껴- 많은데 그게 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MBS 갖고 있고 다 채권 갖고 그러니까 유동화 시키려면 바로 안 되니까 유동화. 그렇지. 제가 옛날에 그 한국은행 그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랑 얘기 들었는데 외환 보유고라는 게 사람들이 이만한 창고에 금고에 달러가 막 맞아, 쌓여 있는 그 줄 아는데 아니지. 그걸 이해 못했구나. 아니 이건 많지 많은데 갑자기 이게 콜을 하니까 줄 달러가 없는 캐시가 그러니까 다 팔아서 하루짜리. 하루밖에 없어. 하루짜리가 문제인 진짜요? 거예요. 하루짜리. 이 당장 기업들이 다 내고가 들어오는데 줄 달러가 없었어 우리가. 이거 진짜 멘붕이지 멘붕. 왜냐면 이거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그게 이제 결국 본능적으로 튀었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저쪽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달러가 되는 순간 이게 문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됐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엄청 좋은 그건 정말 잘한 조치지. 마통 뚫었어요 마통. 근데 거기서 이제 좀만 해주면 되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논의조차 엉뚱한 오늘 내가 방금 전 기자 전화를 받아서 그래. 정부랑 어디 통화하셨대는데 나한테 드디어 증시 안정기금이 나왔는데 시장이 안정화됐잖아요. 그럴 때 열불나서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녹음 기사 나가는지 모르겠다. 놀랍더라 진짜. 증강기금 나오면 어떻게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 시간 거래 시간 줄일 생각 돌아버리겠다. 생각도 못한 대책.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오늘 정말 여기 왜 이렇게 더울지면 다들 정말 오늘 같은 날 그래도 뭔가 논의됐으면 주죠. 미국에서는 지금 상원에서 뭐 채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논의가 되고 있어 막 투표를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증강기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균형재정 얘기하더라고. 뭐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위해서 돈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미래통합당인가? 야 그래가지고 집권하겠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여당도 뭐 집권당도 완전히 포퓰리즘 정책 쓰고 있지만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내유보금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산하유보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지난 머리 좋은 사람이야. 야, 그거 아등달 잘 잡는 그게 거지. 사내유보금을 뺏을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서 그 돈은 안 기업한테 하죠. 돈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법인세 양이라도 하지 말고 뭐 이러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금 살려나 삼성전자만 있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그룹만 있냐고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대기업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좀만 알고서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득세 깎아주면은 이제 부자들이 더 많이 혜택 본다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할게. 알았어. 그만하자. 야 어떻게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지? 이 사고 쳐놨는데. 제가 뭐 어쨌든 최대한 수습 해줘. 네, 수습해놓겠습니다. 마무리 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위원!